안녕하세요. 금빛 라디오입니다.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조용하고 깊이 있게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뒷담화를 우연히 듣고 상처받은 이야기입니다. 늘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마주한 그날의 진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고 부엌 불을 켜자마자 밥솥부터 눌렀지요. 어제 손질해둔 호박볶음이랑 멸치조림, 김치찜도 다시 데웠습니다. 된장국은 아침마다 새로 끓이는 게 철칙이니까요. 하루라도 식은 국 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젠 손이 저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제 나이 65입니다. 누가 이 나이에 도시락 배달을 하냐며 혀를 차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밥 한 끼가 누군가의 하루가 된다 생각하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허하지 않거든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배달 코스를 확인하다가 아들 현수 신혼집 근처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싶어서요. 대신 길가 과일 가게에 들러 제철 딸기랑 도넛을 샀습니다. 아이처럼 좋아할 것 같아서요. 현수 집 앞에 도착했을 땐 속으로 몇 번이고 입꼬리를 다듬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현수가 문을 열었고 반가운 얼굴이 보이자 마음이 놓였죠. 엄마,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근처 배달하다가 마침 들렀어. 혹시 방해되나 걱정했는데 반겨주니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도 부엌에서 나와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유, 어머님. 그냥 오시지 그랬어요. 딸기까지 사오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딸기라도 씻어두고 가려 부엌 쪽으로 갔는데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문은 살짝 열린 채였고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야, 나 진짜 요즘 스트레스야. 어머님이 아직도 도시락 배달하신다니까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 요즘 누가 그러니래? 냄새도 너무 심하고 촌스러워 죽겠어. 손에 들고 있던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기들이 굴러다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냥 제가 잘못 들었나 순간 착각이었으면 싶었습니다. 근데 며느리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우리한테 뭐 해주신 것도 없어. 겨우 전세 사억해준 거. 요즘 그 정도는 다 하잖아. 나도 엄마 저러는 거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그 일에서 전세금도 받았잖아. 좀 맞춰드리자. 응? 조금 뒤 둘의 대화가 끊기고 며느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친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딸기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나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붙은 느낌이랄까요. 뒤따라 나온 아들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괜히 너희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 슬리퍼를 벗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분명 따뜻했는데 마음은 어쩌다 이렇게 시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이 어쩐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배달은 다 끝났지만 짐은 아직 마음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버스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 말들이 자꾸만 되뇌어졌습니다. 도시락 냄새가 창피하고 된장국이 촌스럽다니. 그 말을 저한테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제 귓가에 대고 퍼붓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물도 따뜻한데 왜 이렇게 손끝이 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들었던 말들이 온몸을 얼게 만들고 있었나 봅니다. 잠시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는데도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건 결국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꺼버렸습니다. 조금은 저도 생각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경솔했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너무 늦은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이었을까? 아니면 아들이 시켜서 한 말일까? 저는 그 마음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며느리를 의심한 적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모든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배달이 아니라 그냥 걷고 싶어서요. 그저 사람들 얼굴 보며 걷다 보면 조금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어묵 한 꼬치를 사서 벤치에 앉았는데 동네 김 여사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해도 목이 꽉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등을 토닥이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또 며느리하고 무슨 일 있었지?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이가 한숨을 쉬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딱 그랬어. 잘해주면 뭐해.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시어머니가 부끄럽다. 시장에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더라.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어. 마음 주면 다쳐. 그 말에 묘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누구나 시어머니라는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거였나 봅니다. 집에 돌아오니 전화기에 불이 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들일지 며느리일지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으려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독하고 쓸쓸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평생 가족 먹이느라 살았는데
이젠 제 밥 한 끼도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청소 일하던 친구 번호를 다시 적어두었습니다. 배달은 당분간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로 상처받을 만큼 제 손이 헛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청소 일하는 것도 며느리가 부끄러워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눈이 떠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몸이 더 둔해진 것도 아닌데 움직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아침 일과 도시락 준비도 오늘만큼은 손에 안 잡히더군요. 부엌에 나가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는데 따뜻함보다 씁쓸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다해 살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문득 저 자신이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오전부터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잠깐이면 돼. 저는 아무 말 없이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머물다 가는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문틈으로 보이는 아들의 뒷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그 말들을 듣고도 변명 하나 못했던 아이니까요. 점심 무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문 열기도 전에 들릴 만큼 울먹이는 목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어제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 말할 생각 아니었어요. 순간 그냥 저도 감정이.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내 말 다 들었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진심이더라. 잠시 조용해진 뒤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 힘이 풀리는 소리, 벽에 기대 않는 인기척까지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얼굴을 보며 따뜻하게 웃어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저는 상처를 너무 깊이 받았으니까요. 그날 밤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냐 묻더니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하더군요. 다 안다, 정숙 씨. 너 지금 마음에 구멍 뚫린 거야. 근데 그 구멍 가족이 내면 더 오래가. 괜찮은 척하지 마. 마음 한번 무너지면 허리도 무너져.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요. 저 지금 허리가 부러진 기분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이런 순간이 오면 내가 해준 게 너무 많았다는 사실이 괜히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말걸.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선 긋고 살걸. 왜 그렇게 다 내어주며 살았을까 싶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도시락 통들을 꺼내 싱크대 아래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용 앞치마를 벗어 조용히 접었습니다.
이젠 나를 좀 챙기고 살아야겠다. 허리 펼 줄도 알아야 마음도 다시 설 수 있으니까요. 밤새 바람이 불었는지 현관문 앞 신문이 뒤엉켜 있었고 누군가 놓고 간 봉투 하나가 도어랑 밑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도시락 2개였습니다. 뚜껑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지요. 어머님처럼은 못하지만 마음 담아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냄비에 국을 덜어 데우고 싶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식탁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쥔 젓가락 모양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삶의 무게를 잘 모를 겁니다. 남이 해준 밥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그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더군요. 그날 오후 김 여사가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나길래 밥은 먹고 있구나 싶었다며 손에 들고 온 것은 백설기 2조각과 커피 한 봉지였어요. 이거 우리 집 며느리가 보내온 건데 나 혼자 먹기 아깝더라. 부엌에 마주 앉아 찐 백설기를 한 입 베어 물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 나 어제 문 안 열었어. 며느리 앞에서. 그이는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마음이 허락 안 하면 아무것도 못 열어. 문도 사람도. 저는 목이 메어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자꾸 걸렸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너무 많이 내어주고 너무 많이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남은 게 없어. 김 여사는 말없이 제 손등을 한번 쓸어주더군요. 그 손길이 따뜻해서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정숙 씨, 우리 나이쯤 되면 잘 해줬다는 말보다 그냥 그만둘 걸 그랬다는 말이 자주 나오더라.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평생을 자식 앞에선 울지 않고 살았는데 친구 앞에서는 이렇게 맥이 풀리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고추장 한 통이 떨어졌다는 핑계를 대며 걸음을 옮겼지만 사실은 그냥 바람이 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복판에서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뒤통수가 싸늘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말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도시락 배달한다는 말 들었을 때 지혜야, 나 진짜 속으로 기겁했어. 아직도 그런 일 하는 거야? 요즘엔 그런 건 좀 체면이 안 서지 않아.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하더군요. 그래도 남편한텐 말 못해. 엄마 말처럼 창피하단 생각 나도 솔직히 들긴 했는데 말하면 또 싸우니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고추장 통을 제자리에 내려놨습니다. 어쩐지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제 자리는 가족 안에서도 밖에서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좀 멀어지자. 내가 내어줄 만큼은 다 내어줬어.
시장 골목을 나서면서도 귀에 들렸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창피하다는 말, 체면이 안 선다는 말, 도시락 냄새가 어떻고. 그 모든 게 한데 뒤엉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는 바닥에 끌릴 만큼 늘어졌고 발걸음도 질질 끌게 되더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발도 안 벗고 거실 문 앞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동안 흘러 넘치게 채워둔 마음이 삼시간에 텅 비어버린 느낌이랄까요. 잠깐 눈을 붙였던 것 같은데 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일어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저 진짜 어머님 얼굴 못 보면 잠도 안 와요. 그날 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번만 얼굴 봐주세요. 문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현관문 하나가 저와 세상을 가르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느 날 같았으면 얼른 나가 안아줬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목소리를 낮췄고 결국 문 앞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문 앞에 내려놓는 소리, 울음을 삼키는 소리 다 들리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시장에서 들었던 말을 또 떠올렸습니다. 창피하다, 체면이 안 선다, 그 냄새. 그 말을 친정 엄마한테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게 저를 더 쓰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애가 아니라 두 사람이 저를 그렇게 봤다는 거.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제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친정 엄마가 아플 때 죽을 끓여 보냈던 일, 아이 가지려 할 때 미역국을 끓여 부쳐준 일, 명절에 고생하지 말라며 직접 차례상까지 차렸던 기억까지요. 그게 다 저 혼자만의 진심이었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긴장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저녁에 집에 좀 들러도 될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내 친정 식구들이랑 상의해서 하렴. 난 이제 빠질게. 그게 너희 편하잖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시락 통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밥알 자국도 국물 자국도 남지 않게 하나하나 닦아 말렸습니다. 그 통들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의 손에도 가지 않도록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슬프지만 외롭지만 저는 이제 그 누구의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저로서 살아가려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 남은 잔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문득 주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웃던 그 얼굴.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도 그 아이의 아내도 제 손이 닿는 거리를 점점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시장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조용한 집 안에 있다 보니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게 이렇게 조용하고 담백한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김 여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숙 씨 일 그만뒀다면서. 잘했어. 몸부터 챙기자. 마음도 병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응, 나 이제 나 좀 챙기려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근처 구청 복지관에 갔습니다. 예전에 같이 청소일 하던 친구가 일하고 있는 곳이었지요. 작은 교실, 허름한 사무실, 수당도 얼마 안 되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다시 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저를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제 이름 석 자로 숨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시장 골목을 지났습니다. 예전엔 도시락, 가방을 메고 후다닥 지나치기 바빴는데 오늘은 천천히 한 발씩 걸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더군요. 정숙 씨, 요즘 안 보여서 어디 아픈 줄 알았지 뭐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좀 쉬었어요. 이제 다시 나올게요.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 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상자 안에 편지와 손수 만든 반찬 몇 가지. 며느리가 다시 다녀간 듯 했습니다. 손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읽었습니다. 문장마다 정성을 들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아이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찬은 냉장고에 넣었지만 편지는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 꺼내 보려고요. 서둘러 열어봤자 결국 또 상처만 남을 테니까요.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참 맑더군요. 그 햇살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저라는 이름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한 발 물러서야 보이는 것도 있더군요. 그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김 여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현수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며칠째 하다가 복통을 참지 못하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핸드폰을 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당장 달려가야 할 것 같았지만 제 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다녀오면 다시 그 집안에 끌려 들어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마음을 주고 또다시 실망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스스로가 이렇게까지 냉정해진 게 낯설었지만 그래도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현수가 입원했어요.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님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글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그 아이가 제 마음을 무너뜨린 건 생각 안 하는 것 같더군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참고 참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김 여사가 병문안을 다녀오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현수 얼굴 많이 상했더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눈빛이 퀭하더라. 그놈이 어릴 때 감기만 걸려도 밤새 물수건 갈아주던 게 너였잖아. 한 번쯤 보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아이가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서 제가 또 모든 걸 안아주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손편지도 보내고 제 이름으로 병원비를 입금해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도 편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돈은 며느리 친정 엄마께 드리라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현수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 마음도 못 보고 아내 말만 듣고 살았어. 나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 문자를 읽고 저는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 속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가 진심이라는 건 알겠더군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아파트 외벽을 물들이고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편지 봉투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놓고 간 손편지였습니다. 저는 그걸 조용히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제 안에 작은 목소리가 말하더군요.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다 품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창밖 느티나무에 새들이 자주 앉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바뀌는 모양이더군요. 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괜히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시락 싸느라 창밖 볼 시간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조용히 차를 마시며 바람을 느끼는 시간이 제게도 생기다니 조금 낯설고 조금 고맙습니다. 그날도 아침 햇살을 받으며 베란다에 앉아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지 보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놓고 간 상자를 조용히 들여왔습니다.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뚜껑에는 어머님표 도시락 따라 해봤어요 라고 손글씨가 적혀 있었고 속에는 멸치볶음, 단호박찜, 가지나물, 그리고 계란지단 올린 김밥 2줄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자주 싸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기 전에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모양은 엉성했고 간도 분명 제가 하는 것보단 심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도시락통을 여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알게 된 걸까? 그 도시락 냄새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냄새 속에 담긴 하루하루의 땀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저는 조용히 밥 한 숟갈을 떴습니다. 생각보다 입에 잘 맞았습니다. 어쩌면 그 정성이 간보다 더 깊은 맛을 만든 거겠죠. 식사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려는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치더군요. 엄마 나 그냥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는 손이 먼저 용서하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 오랜만에 셋이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툴렀고 어색했지만 밥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하나가 우리 셋을 다시 묶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도시락 레시피 저한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쳐 주겠다 말하는 대신 내일 같이 시장 가자고 했습니다. 시장부터 같이 걸어보지 않으면 그 맛도 뿌리도 모를 테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전부를 내어주며 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꼭 닫아놓을 이유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칸 도시락이라도 따뜻하게 담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된 거겠지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으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